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2차원 금융완화 정책으로 2% 물가 목표를 내걸었던 일본은행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의 금융완화 출구가 아득히 먼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금융 완화의 출구를 찾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종전 연 0.5%에서 0.75%로 0.25% 인상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금융 완화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내세우는 물가 목표는 전년 대비 플러스 2%입니다. 그러나 7월에 공표한 일본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는 2023년도에도 물가는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차원 금융 완화를 시작할 당시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치는 한 번도 달성되지 않았고 이미 8년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 2차원 금융완화 정책은 근간부터 변질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금융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변질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2%라는 목표도 재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정책은 표류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원 완화의 변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가 목표에 대한 약속입니다. 2013년 4월 당시 일본은행은 2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금융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필요한 금융정책을 모두 강구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물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끈기 있게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금융 정책을 모두 강구한다라고 한 자세에서 180도 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각국 중앙은행이 표방하는 인플레 타겟팅 이념에서도 벗어납니다. 인플레 타겟팅은 물가 목표와 전망 사이의 갭을 측정하고 이를 메울 수 있도록 완화 및 긴축하는 정책 틀입니다. 2023년도에서도 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타겟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제로금리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제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행은 필요하면 더 깊은 마이너스 금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라는 것은 2차원 금융 완화를 시작했을 때 정면으로 부정한 정책의 순차적인 투입이나 다름없지만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추가 완화를 강구하지 않은 이유로 부작용을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주장을 일관된 논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차원 완화의 변질은 당초 계획이 완전히 기대에 못 미친 결과입니다. 원래 일본은행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등이 주장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에 역점을 두고 양적 확대 지속을 약속하면 국민의 물가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목표로 2년 2%를 내걸고 조절 목표에 양적 지표 본원 통화를 채용한 것은 바로 이 논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약속하면 국민의 물가 기대가 높아진다라는 전망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2년 2%를 내걸어도 일본인들은 일본은행의 발표를 신용하지 않게 될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016년 일본은행은 2년이라는 기간 목표를 포기하고 목표 달성 기한을 명시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2%는 재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건 목표를 8년 이상 달성하지 못했다면 목표의 적절성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일본은행은 2%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본인들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심리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물가는 장래에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것이 물가를 오르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물가가 전년 대비 2%를 넘어선 것은 거품 후유증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1992년입니다. 이제 와서 일본인들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심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가와 경제 관계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조절의 타겟도 양에서 금리로 되돌렸습니다. 2차원 완화 당시 일본은행은 조정의 대상을 대표적 양적 지표인 본원 통화로 삼았습니다.
본원 통화는 유통현금과 일본은행 당좌 예금의 합계를 말하며 일본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돈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돈의 총량을 타겟으로 한 것은 대량의 작은 공급이야말로 국민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차원 금융 완화 시작 후 작은 공급은 굉장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8년간 본원 통화 증가율은 플러스 3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불과 플러스 5%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0.6%에 그쳤습니다. 일본은행의 당초 계획은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일본은행은 2016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단행했고 같은 해 9월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조정 대상은 양에서 금리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금리라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표면상 양의 깃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 있는 질적 양적 금융 완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는 본원 통화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리와 양을 동시에 타겟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금리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량을 시장의 수급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수익률 곡선 제어 도입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유도를 우선시하게 되면서부터 본원 통화의 증가 금액은 크게 변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행은 금리와 동시에 양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는 2차원 금융 완화를 전면 부정하지 않기 위한 일본은행의 교묘한 말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금융 완화 출구가 아득히 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행의 완고한 태도에 있습니다. 스스로 내건 목표를 몇 년째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 목표는 재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원 금융 완화의 틀을 근간부터 변질시켰는데도 일관된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교묘한 말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 출구가 먼 두 번째 이유는 물가 2%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물가는 과거 약 30년간 전년 대비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물가가 해외 각국보다 항상 일정한 폭을 가지고 낮게 유지돼 왔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 물가를 평균 1.7% 정도 밑돌아왔습니다. 일본은행이 말하는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2%라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중앙은행이 스탠다드를 넘어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계속 용인하지 않는 한 일본은 안정적으로 물가 2%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2% 목표를 절대시하는 그늘에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직시하면 정책 재검토는 불가피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행의 완고한 태도와 맞물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시장 기능 저하, 금융 시스템 약화, 사실상의 재정 파이낸스, 자산 가격 급등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모두 중요한 논점이지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장기화되는 금융 완화 자체가 경제 신진대사를 지연시키고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량의 작은 공급과 장기화되는 제로 금리는 재정 지출 확대와 맞물려 성장성이 낮은 좀비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일본에는 이익률이 낮은 파트나 아르바이트밖에 고용할 수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구조개혁의 지연은 저임금, 저생산성 사슬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이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한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논점이지만 일본은행은 거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8년이 넘도록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교묘한 말투로 마치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최근까지 대량의 국채나 ETF 구입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있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